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는 생선과 같은 만남.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꽃송이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그리고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 정채봉 시인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오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 될까요? 진실한 만남이 진실한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두 분 모두 국민들을 위한 진실한 마음부터 잘 챙기셔서 소중하고 진실한 만남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19일 만에 첫 만찬 회동 소식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결정된다는 소식,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에 대한 막말 논란과 또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소식과 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화종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지난 20대 대선 때 연일 특종을 터뜨렸던 탐사보도 전문 언론 매체죠.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이자 PD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선 이후에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들 나눠보겠습니다. 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당선자와 또 장모 그리고 또 배우자까지 관련 보도를 하게 이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죠. 정대택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 준비되어 있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함께 많은 의견들, 목소리들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인교진 소희연입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어떤 금융이 될까요? 한마디로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MG 새마을금고. 따뜻한 봄을 맞아 쉐보레가 준비한 뉴 스타트 이벤트. 3월 한 달간 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콜로라도 견적 상담 신청 시 추천 경품과 함께 새 출발 고객 최대 30만 원 구매 혜택까지. 2022년 새 출발 쉐보레와 함께하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오늘도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김정아 기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만나는 건데요. 역대 신구 권력의 첫 회동 중에 가장 늦게 이뤄진 겁니다. 네. 자, 지난번 만남이 회동이 준비가 됐었는데 4시간 전에 캔슬이 됐었죠. 네. 지난 16일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찬을 겨내서 첫 회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네. 예정된 일정을 앞두고 4시간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회동이 취소된 배경으로는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견해차와 네.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 양측은 이번 회동에 정해진 의제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16일로 예정된 회동은 오찬이었잖아요. 네네. 이번엔 만찬으로 바뀐 것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또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등이 대화 주제로 오를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또 윤 당선인은 민생이나 안보 현안 같은 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누가 함께 배속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난번엔 무산됐던 그 회동 때와는 달리 이번 회동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함께 배석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단순히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인 건데요.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기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만나는 것은 이루어져서 다행인데, 지금 지난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갈등들이 워낙이 많아서 이게 어떤 분위기로 얘기가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점장이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남이 성사된 건 다행이고요.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늦었으니까 좋은 게 아니죠.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그동안 만남조차 없었던 건 네.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남은 별도 의제를 정하지 않고 그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글쎄 이게 사실 이런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겠죠. 허심탄회하다는 말이 한자 말인데 하여튼 터놓고 말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인데 두 사람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만남을 필요로 했던 국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당선자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쫓기 위해서라면 전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금 당선자의 여러 가지 행보 중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급하게 옮기는 거 아닙니까? 좀 차근차근 옮기고 앞뒤를 재가면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국민의 뜻일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을 쫓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꾼들 간의 만남을 생각하면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는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문제, 추경 문제, 또 인사 문제,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만남 자체로 모든 걸 다 풀어버리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신구 정권 간의 인수인계도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국민통합과 경제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뒤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은 35일 안팎이 좀 걸리는데요. 5일 10일 새 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 중순엔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은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총리 인준 결정권이 차기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 인준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72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있잖아요. 네. 첫 인사 때부터, 총리 때부터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기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물망에 올라와 있는 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총리 후보군으로 권영세 의원,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또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또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용만 전 두산회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한 총리는 어떤 인물이죠? 한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국민통합과 경제라는 인성 콘셉트에 접점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73세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박용만 전 회장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벌 출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40여 년간 활동한 기업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뭐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 얘기도 있었고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라보십니까? 안철수, 권영세, 김기현, 김병준, 김한길, 박주선 이분들은 캠프 인사들이죠. 뭐 민주당을 오래 했더라도 하여튼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좀 색다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덕수 그다음에 박용만인데요. 네. 김정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씨가 만으로 73입니다. 우리 나이로 74시고 좀 공직을 맡기에 고령이고 국무총리를 이미 했는데 그게 16년 전 일이고요. 네.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그 이전에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하고 함께 이런 경력 때문에 통합형 이미지를 갖는 것처럼 보이나 한덕수 씨는 이미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깨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때 주미대사를 하거든요. 주한 미국 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히 중량급 인사들이 하는 거여서 네. 이미 뭐랄까요?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뭐랄까 통합 이미지는 이미 스스로 소진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박용만 씨 역시 뭐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친근감을 갖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55년생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나이.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치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이게 정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연마해야 되는 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정치와 행정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국민이 뽑았다고 네네. 그러죠. 국민이 키웠다고 그러죠. 그 이면은 뭐냐면 이런 경험은 없어요. 국회 경험도 없고 지방정부나 뭐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당선자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네네.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 또 행정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 중에서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캠프 내에서만 찾지 말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반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5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6%,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응답 차이는 3.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0포인트입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긍정 응답이 갈수록 이제 좀 떨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난 3월 2주차 조사에서는 52.7%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차인 3주차에는 49.2%, 네네. 그리고 이번 주차 조사에서는 46%인데요. 뚝뚝 떨어지네요. 네, 이게. 그래프상에서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뽑힌 대통령의 그 기대치가 높고 또 잘 해내야 될 텐데 기대치가 갈수록 떨어져서 참 일찍이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선자가 보수든 진보든 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 같은 게 있어요. 언론에서 좀 살살 대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일단은 기대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당선자들 모두 지금 시기에 70%, 80% 이상의 긍정평가를 그랬죠. 받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지지밖에 왜 잘할 거라고 보는 비율이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당선자부터 성찰해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이래요.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대요. 그래서 기자실에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측근들과 이제 뭐 밥 먹으러 어디 외부 식당 가는 일도 잘하고 밥 먹으러 가면 누구 뭐 김치찌개 떠주고 이런 것도 네네. 잘하는데 이런 게 일종의 사진 찍힐 거리거든요. 네. 이벤트인데 이벤트를 잘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태까지 87년 이후 8번째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통령들의 이 이벤트를 많이 봤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히 멀쩡해 보이는 남산의 아파트도 그대로 폭파시키는 쇼도 보여줬어요. 아니 진짜로. 네네. 뭐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 건 네. 아니지만 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소떼 방문 1000마리가 넘는 소를 재벌 회장이 몰고 가는 일도 있었고 네.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장면을 봤기 때문에 뭐 김치찌개 정도 덜어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 삼각지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고 뭐 한남동으로 관저를 급히 옮기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단 하루도. 네, 네.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국민들이 달리 생각해 아니 몇 달이라도 준비를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와 그럼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가능성이 없겠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니까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긍정평가인데 막상 임기를 시작하면 지금대로라면 모든 기록을 다 깨버릴 태세인데 그건 윤석열이란 사람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고 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정권은 하여튼 찍지 않았던 찍었던 간에 성공해야 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겸허하게 국민들의 뜻을 쫓는 거고요. 국민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만약 들어섰다면 거기서 멈추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 그게 아니면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 네. 자, 같은 맥락에서 정권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프게 와닿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에 장애인 단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단체는 지하철역에서 매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로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을 향해서 최대 다수의 불편과 불행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논란이 된 거는요. 이 대표가 이 시위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 방식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오늘 전장현과 함께 시위에 참석을 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인데요. 김 의원은 헤아리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로 소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한 뒤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출근길 시민들에게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듭 사과를 했고요. 장애인 관련 예산 배정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발포 남짓이면 여당 집권당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젊은 분인데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 이동권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애인 이동권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입니다. 네. 이분들도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또 돈 벌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살지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도시에 살았냐면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아예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설계. 우리나라의 네. 지하철이 처음 생긴 게 74년 8월 15일인데 그때 지하철 청량리부터 이제 서울역까지 개통 4호선까지 없었나요? 네, 4호선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2001년에 오이도역이라고요. 4호선 마지막 안산 지나면 있는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타고 가는 어르신이 뭐 장애인이었습니다. 76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추락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 리프트라고 그래서 계단 옆에 이렇게 발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전거 소리 났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네. 이렇게 차인배 같은 게 울리면서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했는데 창피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위험하기 짝이 없어서 네네. 여기서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동료 장애인들이
정말 서글프고 우리에게 지하철을 탄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냐 해서 네네. 지금 요 지하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에요. 박경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5호선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아예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추가 공사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방송국이 있는 서울 명동만 하더라도 명동이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네. 서울 명동이 지하철 4호선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러니까 회원역이나 충무로역에는 있는데 명동역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수준이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수도 서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장애인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해지면 장애인들에게만 좋은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타보면 누가 타고 다녀요? 그야말로 아무나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 일단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분들이 지하철 타려고 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 서 있는 걸 우리가 맞습니다. 매일 처음 보잖아요. 예. 그다음 유모차에 어린애들 태워가지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 부모들, 예. 엄마 아빠들 도움되죠. 네. 뭐 캐리어라고 하나요? 무거운 짐 든 사람도 도움되죠. 휠체어 사용 정도는 아니지만 목발을 짚는다든지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도 도움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도움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계단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네. 뭐랄까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할까요? 조놈과 같이 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데 이분들의 몸값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려주니까 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덕은 누구나 보는 겁니다. 저도 짐이 있거나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 타요. 그렇죠. 예. 저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도록 기여한 게 전혀 없는데 그분들 덕분에 편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준석 씨는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냐면 국가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잖아요. 나눠 쓰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유지하잖아요. 국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약자를 위한 작용이어야 해요. 우리 교회 정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준석 씨가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권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랄까요? 정치에 대한 기술이랄까요? 말을 좀 근사하게 하는 일종의 기술은 좀 배운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5월 10일부터 여당 대표가 될 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5시 브리핑 이렇게 해서 김정아 기자, 우창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두 분께 여러 가지 오늘 나와 있는 뉴스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네.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네. 좀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을만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전에 좀 업무 집중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27일 밤이었죠. 미국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나도 정겹고 또 익숙한 얼굴 또 한 차례 등장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국민 할머니 윤여정 배우였는데요. 윤여정 배우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 네네. 조연상을 받았죠. 전년도 수상자가 남녀 부분을 바꿔서 시상자로 나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통에 따라서 윤여정 배우가 올해는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윤여정 배우는 이번에도 특유의 입담으로 청중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윤여정 배우는 지난해 윤여정이라는 이름을 서구권 시상자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점을 그 얘기했었죠. 네, 예. 수상소감에서 위트 있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올해 시상자로 나서면서는 어머니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말을 잘 들었어야 했다. 작년에 제 이름이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 소리를 했는데 죄송하다라면서
이번에 나무조연상 후보자님들의 이름을 보니까 발음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네. 말해서 객석의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장면은요. 이 윤여정 배우가 수상자를 호명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윤여정 배우는 수상자가 적힌 빨간 봉투를 열어서 확인한 뒤에 수어로 수상자를 호명했습니다. 아하. 수상자가 영화 코다의 청각 장애인 배우 트로이 코처였기 때문인데요. 네네. 코처가 양손으로 수상 소감을 밝히는 동안 윤여정 배우는 코처의 트로피를 대신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코처의 이름을 수화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여정 배우가 그 왼쪽 어깨에 달린 그 파란 리본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난민과 함께라고 쓰여진 파란 리본이었는데요.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생겨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굉장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도 굉장히 많고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안 좋긴 네네. 합니다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네. 네,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미크론이 약하다 하지만 앓고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증상이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에서 내가 특별히 부주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또 격리 기간 동안 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닌데도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미감염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졌습니다. 야, 상여금은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네요. 그렇죠. 예.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해당 그 작성자에 따르면요. 회사 대표가 코로나 미감염자들에게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면서 미감염자는 나름 외식도 안 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확진자들 격리 들어가면 그 사람들 목까지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주는 듯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더 일했으니 정당하고 또 보상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면서 해당 글에 등장하는 대표의 결정에 찬성을 했고요. 또 반대로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닌데 네. 저런 조치에 내부 구성원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질 듯이라고 의견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를 보면요. 무급휴직, 연차 휴가 강요, 임금 삭감, 휴가권 박탈이나 권고사직, 네. 해고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조처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더 크게 엇갈린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넘어야 할 산인데 산을 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자꾸 우리 언제부턴가 이 갈라치기라는 그 그쵸.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꾸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자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지난 토요일 그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지난 대선이 24만 표 차의 승리였다는 점,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의 불법 비리 의혹이 담긴 또 여러 가지 파일이 또 얘기가 대선 내내 진행이 됐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요. 윤석열의 X파일을 출간한 열린공감TV는 대선 이후에도 관련 내용들을 또 취재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의 또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겸 PD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천수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20대 대선 이후에 열린공감TV 매체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들
안녕하신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이사 준비 한창 하고 있고요. 이사 준비요? 네, 저희가 4월 첫 주에 이사 가거든요. 아, 그래요? 한 독지가 한 분께서 네네. 저희가 10년 가까이 무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오. 큰 평수 하나를 헌사해 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4월 초에 좀 시민들의 후원금 보태서 인테리어 좀 잘해서 네네. 이사를 갑니다. 네. 좀 더 쾌적한 스튜디오가 그렇죠. 지금은 지하 그 벙커에서 있는데 네네.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네네. 여러 환경이 안 좋은데 하여튼 곧 이사 가게 되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뭐 열린공감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워낙이 크게 성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도 구독자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86만 정도. 86만, 네. 예,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고, 예, 그 보도로 인한 여러 가지 고소 고발도 또 많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고소 고발이 형사건, 민사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저희가 대선 전에도 한 26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진행된 게 20건 정도 진행이 됐는데 현재 20전 20승입니다. 20전 20승. 네, 한 번도 패소는 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남아 있는 6건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음. 그리고 현재 이제 진행해야 할 것들이 네. 형사건이 총 19건이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19건이 네, 그 중에서 이제 예. 윤석열 당선자 측이 고소 고발을 한 게 13건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와, 이 무슨 고소 고발건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부담을 가라고 부담을 느끼라고 예. 그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근데 저희는 빨리 이게 잘 조사를 잘 해서 제대로 좀 법정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네. 준비했던 여러 이제 그 취재 내용들을 가지고 네. 한번 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쪽에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시간 끌기죠. 음. 가급적이면 뭐 4년 가까이 시간을 끈 다음에 흐지부지 끝내려는 게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뭐 지금 19건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출두하고 그렇죠. 제일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네네. 또 어렵기도 한 부분이 이제 그것이 한번 경찰서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 약간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원조회를 해요. 뭐 가족 사항이라든가, 네. 뭐 전과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거 이력이라든가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과 이제 그 서로 실갱이를 하면서 진술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는 한 2시간에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1차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보강 수사를 하게 되면 2차, 3차 가는 경우도 있고 검찰로 사건이 또 입첩되면은 검찰에 똑같은 수사를 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지치기도 하고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일단. 네. 네. 자, 뭐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열린공감 TV를 처음으로 알게 된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미디어가 있구나라고 신기하게 처음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열린공감 TV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불과 지금 2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법인화한 지가 2019년 9월이니까 이제 한 18개월, 1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2019년 4.15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그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름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살던 조그만 소시민이었습니다. 저도. 네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열린민주당이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시민들이 후보를 직접 뽑고 시민이 공약을 해서 하겠다, 창당을 하겠다. 그러길래 상당히 그게 신선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서포터즈로 한번 유튜브나 만들어 볼까? 예, 거의 뭐 별 큰 어찌 보면 좀 가벼운 가벼운 마음. 이거 또 제 막내 아들이 또 아버지가 그런 어떤 영상 만들고 뭐 디자인 쪽에 일을 잘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 한번 해보시라고.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막내 아들의 용기를 얻어서 그냥 덜컥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열린자를 따서 열린공감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들어서
그 열린민주당이 낙선한 후보들을 모시고 음. 뭐 고기도 구워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에피소드를 듣는 아하. 그런 방송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라는 거를 잘 몰랐을 때하고 네. 그런 후보들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알게 됐을 때하고의 약간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치보다는 사회 현안, 네. 사회 약자들, 뭐 혹은 뭐 사법 피해자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방송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아하.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같이 일을 했던 우리 최영민 감독한테 네네. 한번 제가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 네. 둘 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9년 9월달에 언론사로 법인화를 했고요. 네. 언론 법인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11월달쯤에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가 합류하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워낙에 요즘 많고요. 뭐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 속에서의 여러 프로그램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방송들을 하고 그 영향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이 방송은 네. 예. 일단 열린공감 TV는 뭐 정치 시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다루고자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 좀 컨텐츠도 운영도 해봤고요. 원자력 묵시록. 네, 그다음에 뭐 가짜 미투라고 현재 저희가 계속 예. 현재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사회 현안 문제를 좀 많이 다뤄보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다를 거고 가장 이제 중점이 되는 게 이제 탐사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어떤 그 정립을 해보자라는 게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이제 탐사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위상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일반 여타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이제 논평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탐사 보도 전문 채널로서 네. 언론사로 등록도 되어 있기 직접 때문에 취재를 하시고 기자분들이 또 그 부분이 아마 다를 것 같은데 뉴스타파 아시죠? 네. 뉴스타파가 10년 가까이 그 일을 했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타파하고 현재 뭐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정치 시사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시는 분들. 네네.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제 포지셔닝을 네, 한번 네, 네. 예, 해보자면 네.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취재를 보도하기 시작해서 특히나 이번 대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열린공감 TV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장면에서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인서트를 한번 듣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이었는데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열린공감 TV에서 출간을 하고 인천에서 공개 방송을 할 때 이 정천수 PD가 오프닝에서 했던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작년 2019년 10월쯤에 제 열린공감 TV로 한 노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검찰총장의 장모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2개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데 녹음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수리를 해보겠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전자상가를 가서 돌아다녔죠. 수리할 만한 곳을. 겨우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수리비는 한 3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그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어찌됐든 그걸 맡기고 그분하고 둘이서 앉아서 두런두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가족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신 분이시거든요. 늘 얼굴에는 미소가 있으시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오신 분이신데 가족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꺼이꺼이 하는 그 울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0분 가까이 우시는데 제 앞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 꺼이꺼이 우셨다는 분이 바로 정대택 네네. 씨였던 거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이 정대택 씨를 저도 이렇게 몇 번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여유로운 미소가 예,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예, 인상적이었던 분인데 평소에 이제 성당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아드님이 서울대교구 사제인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이런 정대택 씨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정 PD님한테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또 대선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린건강 TV에서 얘기 나눴던 정대택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정대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평화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정 PD예요. 그래, 정 PD. 네네. 이렇게 전화 연결되네. 네네네네. 네.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 처음 성함을 접했어요. 근데 가톨릭 평화방송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좀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요? 가톨릭 평화방송이죠. 네네. 하여튼 저는 제 소개를 하기로 하면은 뭐 이 프로 끝날 때까지도 안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저는 제 세례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네네. 그리고 평화방송하고는 약 25년 전에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그때 1998년 김대중 정부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있다가 끝나고 중국에 갔어요, 사업으로. 네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정진석 주교님이 이제 평양교구장 겸임하면서 네네. 국방선교를 중점을 두셨잖아요. 아하. 그래갖고 중국 장춘에 가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부제품 받은 신학교 다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네. 문화혁명 때 그게 다 부서지고 성당이 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 동상을 건립하려고 절두산에 동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못 세운다고 해서 제가 김옥균 주기님의 명을 받고 거기에다가 동상도 건립하고 여기 김대건로 도로도 개설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평화방송 팀하고 같이 순례길을 갔어요. 그러셨었군요. 근데 같이 간 분도 지금 근무하실 거예요 아마 기자로. 예. 네네. 2년 있습니다. 예. 아드님이 서울대교구 사제님이시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시련이 많았어요. 저는 2000년 학번이고 2008년도 9년도에 서품 받았어요, 제 아들이. 네네. 근데 뭐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네네. 알려져가지고 이제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거를 알고 싶지 않으셨어요, 굳이? 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네네. 부담을 주게 되죠. 네. 그럼 또 그런 거 알게 되는 신자들은 또 다른 눈으로 보겠죠. 일단은 제가 무죄를 받았다면은 네. 자랑스럽게 내가 간증도 걸 텐데 일단 내가 그 전과란 기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네. 싶지 않고 우리 아들이 한 얘기는 있어요. 네네. 이렇게 당하니까 네. 그 얘기 했어요. 뭐라고? 유대인이 네.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오는 길이 네.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3, 4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 네네. 아버지 말대로 진실이 있다면은 네. 꼭 밝혀지려고 기도하겠다. 네네. 아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얘기를 없고 알았다 아빠 이런 아버지가 한다. 네네. 사제 역할 사제 신분으로 열심히 하라. 네네네. 그렇죠. 예. 정대택 씨가 이제 계속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을 계속 송사를 이어오고 계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전과를 갖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참 힘든 시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난 그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아, 예. 2003년도에부터 송사가 시작되는데 저는 많은 그 범죄 예를 들어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네. 뭐 6월 항쟁이라든가 참여하면서도 저기 법을 아니 위반하지 않으려고 네네. 경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네. 워낙 이렇게 되니까 네. 이놈의 세상이 정말로 고려사나 2조 500년 사이에 그 누명을 쓰고 막 그 저기 그런 것을 보면서 네.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가 이 싸우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돈은 다음 문제고. 지금 내가 이것이 2003년이니까 윤석열 이제 장모라고는 최은순이하고는 약 19년째. 네. 그 윤석열 처지요 김명신 그 당시에. 네. 또 2003년 4월에 최은순이가 날 찾아왔고. 네. 그다음 5월경에 그 딸 지금 윤석열 철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소개됐어요. 네네. 딸이라고. 뭐 그러니까 한 19년 돼가고 윤석열이하고는 지금 2010년도경에 네. 그 지금 사는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약 한 10년 좀 넘었네요. 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거액의 돈으로 회유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러니까 돈은 내 돈은 어떤 경우도 불변인 돈이고 약정은 불변이고 네. 내가 그 돈 받을 회유한다 그러다가 무슨 무슨 그거에 대해서 법적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전부터 최은순하고도 마지막에 그 워커힐 러비라운지에서 뭐 합의하자고 돈 얘기하길래 야 네가 왜 날 고소했냐? 네네. 내가 너 딸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했다는데 너 딸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김명신이 윤석열이 쳐. 네네. 뭐 나하고 너하고 네가 나 소개해서 한 번 봤는데 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정대성 선생님, 예. 지금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교적은 제가 이제 86년도에 네. 가락동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것도 뭐 누구 권유받고 한 거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엔 대형 교회 여러 가지 하면 필요성교회도 하다가 네. 그래갖고 저는 뭐 이런 저기 본당 총회장만 안 해보고요. 네네. 그럼 봉사했어요 여러 가지. 네네. 평신도 캐톨릭회관 평신도 회의도 여러 번 참석하고. 네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대택 선생님과 전화 연결했고요. 이렇게 그 평화 방송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좋은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대택 씨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심정들이 지금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또 한번 이제 무리로 올라오게 된 것 같고요. 뭐 마음이 아무래도 편치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장모 최은순 씨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씨로부터 또 윤석열 본인으로부터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냈지만은 거의 한 200개 정도 가까이, 책에는 170개밖에 못 담았어요. 네. 200개 정도 되는 여러 의혹들이 있고요.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한 바퀴 다 도셨던 분이에요. 네. 다 호소를 하고 다녔죠. 뭐 안 찾아가는 의원이 없을 정도로 기존 커다란 방송국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다 찾아가서 일단은 찾아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는데 그런데 매번 다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했었고, 법적으로도 거의 뭐 정도 선생님이 이길 것 같다가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뒤집혀지고 뭐 잘못되고 이런 연유가 많았고요.
그 저희가 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그 녹음기 2개를 입수해서 그걸 다 들어봤는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그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이나 법원은 그거를 인용하지 않았죠. 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정대택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지금 법정에서도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의혹들이고 정리 안 돼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정 PD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가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정대택 선생님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가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한 완벽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갖고 있다.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검찰은 그걸 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네.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면은 아마 밤을 새도 못 얘기할 거고.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닥쳐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해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합니다. 네. 그들이 말하죠. 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이죠. 원칙. 네. 근데 법과 원칙대로 정의. 하는데 그 법과 원칙 속에 있는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오류와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 법기술자들이라는 말들을 하죠. 네네.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요리하느냐, 어떤 법들, 어떤 법 조항을 재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입니다. 네, 그들이 그걸 요리를 해서 정대택 선생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뭐 이 열린공감 TV의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구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20전 20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고발한 당사자들도 전부 다 악의적인 허구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시작한 일들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관들이 아직은 정의로운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긴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측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그 장모 또 최은순 또 그 부인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된 사건들도 진행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엄청난 가시밭길이 예고가 됩니다. 네, 고난의 길이 예고가 되고 여러 회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협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을 빼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길들이 예상이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검찰 공화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취재원이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검찰 쪽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취재원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관련 수사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현재 검찰총장이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네네.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1년 안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을 걸었던 검찰의 독립성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부분을 따르겠다고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그냥 그 사람의 피도 역시 검찰주의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바로 곧바로 이어서 했던 첫 번째 행위가 산업부 통상부 자원부를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한 거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왔던 거, 캐비넷에 3년 동안 묵혀놨던 거를 이제 꺼내서 실행을 옮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은 되는데 지켜봐야죠 일단은. 네. 끝으로 국민들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한 언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미디어들이 대한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열린공감TV가 추구하는 방송이라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민과 국민이 다른 점은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민. 네, 네. 시민은. 국민은 그냥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껴있는 시민들이 한 명, 두 명 더 모여서 뭐 열린공감TV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 현재 86만인데 100만, 200만,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 기득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세력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시민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함께 기자가 되셔서 시민 기자가 되셔서 띄워주시는 때만이 진정한 열린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네.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검 PD와 함께 했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이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나눠봤는데요. 예,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지은 죄가 있다면 돌아보고 또 성찰을 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심이 이 전제가 된 그런 사과들.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잘못을 캐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의 지지를 받아서 획득한 권력을 가지고 진정한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순 시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정천수 PD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